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세계적인 코로나와의 전쟁의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77만 6,6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 기준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202만 9,346명이었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지난 9일 2천만 명을 초과한 지 8일 만이자 6월 27일에 1,000만 명을 넘은 지 50여일 만입니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되었던 작년 12월 31일부터 따지면 230여일 만입니다. 미국은 확진자 560만 9,657명, 사망자 17만 3,626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30만 명 가까이 늘고 있는데요. WHO는 이달 15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9만 4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많은 나라에선 아직도 축제를 개최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인 워터파크 풀파티를 열며 문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 코로나 대응의 모범 사례로 여겨졌던 한국도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연구진들이 다른 국가들이 하지 않는 행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큼은 인류애를 우선시하며 전 세계를 위해 공헌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바이오 업계에서 변방이었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바이오 선진국들을 따라잡았죠. 또 백신과 치료제를 공공재로 공급해 전 세계의 극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야가 그 중심 기준이 되고 있을까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은 첨단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파악하고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혁신적인 검사 기법을 도입했죠. 또 빠른 PCR 검사가 가능하게 한 K바이오 역시 성장했습니다. 세계는 이런 한국의 기술과 성장은 물론 코로나19를 대하는 한국 국민들의 자세도 본받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영장류 감염 모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A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장류에 투여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확인해본 결과 활동성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BDNA 백신 후보 물질 투여군의 경우 3달간 총 3차례에 걸쳐 영장류에 접종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결과 48시간 이후부터 바이러스가 주요 감염 경로인 상부기도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대조군에 비해 발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전임상 단계이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이 엄청난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해 항체 치료제 분야에서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한국은 K방역뿐만 아니라 K제약바이오도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총 73개 국내 진단키트 업체에서 세계 110여 개국에 약 5,646만 명분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했습니다. 미국 CNN을 포함한 외신들은 한국 진단키트를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습니다. 또 이미 대한민국은 바이오 복제약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찍었는데요. 바이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고가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많은 환자가 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세계 주요 4대 바이오 시밀러 중 약 3분의 2가 국내 기업입니다. 그중 송도가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의 간판이 되었는데요.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램시마를 출시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문을 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일 기업 기준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시설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시설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유럽과 미국에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고 4년 동안 5배 이상 성장한 시장이기에 해외 기업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을 뒤따라오고 있을 만큼 K바이오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바이오의약품 효능과 편의성을 개선한 바이오베터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바이오베터는 신약에 맞먹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K바이오의 차세대 대표 주자가 되고 있죠. 게다가 이제 한국은 세계의약품 생산 기지로 부상하며 위탁 생산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K플랜트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하고 있죠. 반도체와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이라고 불리는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한국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이딴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노바백스의 백신 후보 물질의 위탁 생산도 계약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3총사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로 창사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 특히 램시마는 유럽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기며 레미케이드 복제약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마찬가지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임날디로 올해 2분기 유럽에서만 4,480만 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고 위탁 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 같은 플랫폼 바이오까지 수출해 3조 원이 넘는 수출액을 보였죠. 이로써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선진국들이 100년 넘게 독식해온 최고 부가가치 상품 시장의 무대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K바이오 역량이 커지면서 한국은 송도를 K바이오 요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 허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개발부터 판매까지 바이오 분야 원스톱 체인을 노리고 있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압도적인 바이오 선구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에 국익만 생각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K바이오를 더욱 성장시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류애를 끝까지 발휘해 전 세계의 바이오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최근 아베 내각은 2차 집권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17일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장시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에 일본 정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말기인 2007년 9월에도 궤양성 대장염 악화의 이유로 1년 만에 사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일본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여기에 지난 4일에는 일본 주간지 플래시에서 아베 총리의 토혈에 대해 보도하면서 건강 이상설에 기름을 부었죠. 현재 2차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총리의 사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총리는 사흘간의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수척한 모습과 목소리가 갈라지며 컨디션 난조임을 보였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에서는 총리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제대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죠. 한편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아소다로 부총리에게 총리 대행을 맡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일본의 상황이 어떻길래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걸까요? 지금 아베 총리는 다가오는 24일이면 통산 재임 일수 2799일을 기록하며 외삼촌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를 제치고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총리직 수행 기간도 자민당 총재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1년 정도만 남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아직 정치적 수건인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뿐더러 코로나19의 어설픈 대응으로 국정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베 총리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최대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되어 아베 자신이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 자신의 여러 비리 의혹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본 정치권에선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경선을 치르지 않은 채 후임자에게 정권을 물려주고자 건강 이상설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그나마 아베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스가 관방장관도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과 아베노마스크 비리 사건,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가케 학원 스캔들과 같은 촌탁과 국가 예산 횡령 등의 비리로 인한 악영향 등으로 아베와 손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베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은 도쿄올림픽이 성대하게 마무리될 시기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또 돈을 뿌리던 아베노믹스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7일 마지막 기자회견 이후 국회가 휴회에 돌입하자마자 49일간 매스컴 앞에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9일 만에 참석한 원포 기생자 영영식에서 그갈픈 추도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지명만 제외하고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기자단 질문응답은 단 4분 만에 끝나버렸죠. 오죽하면 총리 도망가는 겁니까? 라는 기자의 모욕적인 말에도 아베는 무시하며 끝끝내 도주했는데요. 아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일본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중환자와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가 끝나기 무섭게 사상 최대의 폭염으로 열사병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열사병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열사병과 코로나 환자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열사병인지 코로나인지 모른 채 쓰러져가는 일본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의 현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극우 방송에서조차 출연진이 일본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며 차라리 한국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공화국에서 벗어나질 못해 확진자가 나오면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보건소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팩스로 신고서를 보냅니다. 또 담당 직원들은 31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19개 항목을 재확인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한나절이 지나 통계를 집계하고 발표하기까지는 일주일이나 걸려 의료 현장에서 혼선만 키우는 셈이죠. 중증 환자와 퇴원 환자 수 등 경과 파악에는 더욱 깜깜이어서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이 감염 데이터 분석을 못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부처 간 시스템이 달라 정부 합동 코로나19 대책 화상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일본은 5년 내 세계 최첨단 정보기술 국가가 되겠다라며 이재펜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현재 일본의 전자정보 순위는 14위로 2위인 한국보다 12계단이나 아래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날로그 대응 방식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발전하지 못하는 후진성을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이제는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런 일본이 한심하다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빠지자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기업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미래성장 동력이라 평가받아야 하는 벤처기업들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본 최대 기업인 소프트뱅크마저 일본의 스타트 기업들을 외면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 특히 관광업을 부흥시키려고 고투 캠페인을 고수해왔지만 결국 방역과 경제 모두 실패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시국에 술집과 가라오케 등 2차, 3차 옮겨 다니는 일본의 유흥문화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방역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의료 전문가들은 일본 의료 붕괴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었음에도 일본 정부와 국민들 모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응급 환자를 옮기는 긴급 상황에 구급차가 지나가는데도 양보를 하지 않아 일본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고 여차저차해서 병원에 도착해도 이제는 병실이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의 말씀은 지금의 일본 상황과 맞아떨어지고 있죠. 이렇게나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와 현실을 외면한 채 우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얘기한 것을 일본 언론은 자신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혐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심 있는 일본 지식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의 혐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발전하지 못하고 특히나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것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자신들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일본에게는 제2의 패전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무라야마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원로들조차 일본의 발전이 없는 이유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군국주의자들을 처벌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6개월 만에 국산품으로 대체했고, 이를 시작으로 소부장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극 육성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 기업을 포함해 해외 많은 기업들도 한국으로 들어와 소부장 산업의 국제 허브로서 자리매김했죠. 또 일본에서 비웃었던 불매운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면서 일본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노재팬 운동은 현대판 독립운동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스마트폰, 올레드 패널, 조선업 등 7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넘버원 품목의 수가 일본과 공동 3위에 랭크돼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을 점점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레드와 조선업은 일본이 완전히 몰락해 한국을 아예 따라잡을 수가 없죠. 또 한국은 일본과 달리 정부와 국민, 기업들 모두 힘을 합쳐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또 첨단 산업 세계 공장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면서 IT부터 제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할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일본이 따라올 수 없고, 전문가들은 군사력마저도 일본을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쇠퇴하는 일본은 절대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 여러분도 이제 한국이 경제력과 국력을 더욱 키워 미래 시장을 선도하면서 일본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왔으며 말레이시아에선 전염력만 10배 이상인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견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름 잘 대처하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비상등이 켜졌죠.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며 미국과 군사 갈등으로 번질 상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 초에는 판공 호수가 있는 라다크 분쟁 지역에선 중국군이 일방적으로 도로 건설을 강행하면서 인도군과 소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영토 전쟁 도구로 깡패짓을 하며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미국이 중국 공관 폐쇄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영국이 일부 홍콩인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틱톡이나 위챗과 같은 중국 어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중국의 예민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홍콩 다음으로 대만까지 노리고 있죠. 이렇게 도를 넘은 중국의 행동에 중국이 믿었던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가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버리고 한국 기업을 찾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중국은 자신들이 했던 깡패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적반하장으로 보복하겠다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중국도 일본을 향해 미국 없이 한판 해보자며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동북아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지난 16일 오후 1시부로 중국의 동중국해 일부 지역 여름철 금호 기간이 해제되었죠. 이에 중국은 조업이 재개되면서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은 초긴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각해질수록 중국이 일본과의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한 적이 없죠. 특히나 올해 들어 15차례나 해경선을 센카쿠 열도에 접근시켰습니다. 일본은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방어 능력을 확대해 맞서고 있습니다.
즉 중국 어선이 고기잡이를 명분으로 또다시 대규모로 접근한다면 센카쿠 열도를 고리로 양국 간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번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100일 넘게 센카쿠 열도에 접근했는데 어선은 물론 고속정과 잠수함까지 동원해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모습에 일본도 자위대를 동원해 대처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화력면에서는 중국이 앞서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해경에게 일본이 먼저 무력 시위를 할 경우 전시 임무까지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지대함 미사일까지 동원해 실제로 국지전까지 예상하고 있었죠. 현재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고는 센카쿠에 들어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약해진 일본은 미국이 국지전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들로 일본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일본은 중국에 대항하기가 매우 버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결국 사상 최악의 역성장에 빠져 망해가고 있어 미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범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명분상으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비로 군비 강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극우 세력들이 판을 치면서 야스쿠니 참배를 하고 일본 역시 16년 연속 한국의 독도를 일본 것이라며 영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일본 모두 동북아의 평화보다 자기들의 이익만 탐내고 있으면서 각종 변명들을 붙이며 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내부에서 특히 전 총리였던 무라야마는 일본이 역사에 겸손한 성찰을 해야 한다며 현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의 평화가 위험에 빠져 있지만 한국은 중심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그 위상이 올라간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와중에 유일하게 락다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를 돌려 모든 나라가 한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도 탈일본화를 성공적으로 보여줬고 오히려 기술혁신 생산성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 나가 떠오르는 첨단 제품 세계 공장이 되었죠. 한국의 이런 모습에 많은 나라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며 엄청난 투자와 공장, 연구시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와중에 중국과 일본은 영토 문제로 으르렁거리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중국은 미국 편만 드는 일본을 향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동맹인 한국에게는 적어도 너무 미국 편만은 들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과 같이 직접적으로 보복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뭐든 돕겠다며 어떻게든 미국 편이 되어달라며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싱크탱크는 도움 안 되는 일본과의 동맹은 끊고 한국과 동맹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로 한국을 향해 계속 자극을 주는 모습에 일본과 더 친한 모습을 보였던 볼턴마저도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여야당 누구 할 것 없이 주한미군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한국을 잃는다고 했죠. 이런 모습에 트럼프도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의 핵무장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중국이야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다 IT 굴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지만 미국은 왜 한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은 혁신지수 1, 2위를 다투고 있고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기술과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탑을 찍으며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분야는 이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을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했던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 1위로 첨단 산업에서 당당히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를 휩쓸며 다른 언어권에서 한국어로 된 가사를 부르고 한국어만 나오는 영화가 아카데미 4관왕을 타는 등의 감동을 함께 나누었죠. 또 한국은 지정학적 이점까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라는 특성입니다. 심지어 한반도는 세계 강대국이라 불리는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고 해양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일본이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거기에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보유한 무역 대국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남방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어 경제 영토가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경제 영토가 넓어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경제 영토가 넓어지면 많은 나라들과 연결이 되어 타국이 우리나라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죠.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의 허브부터 IT 강국, 소프트 파워, 지리적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중국과 일본을 찌를 수 있는 독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군사력 6위의 군사 대국이지만 비상시를 대비해 미래 첨단 국방력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많은 침략과 경제적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위기 대처 DNA로 이겨냈고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강국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 성장해 세계를 이끌고 있죠. 여러분도 앞으로 한국이 높은 국격을 잃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욱 강한 국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소부장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